여러분의 100세 시대 든든한 길잡이. 여기는 100세 시대 건강과 재테크입니다. 매일 쌓이는 작은 지혜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재산을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죽음을 부르는 5가지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댁 냉장고나 찬장에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나요? 항산화에 좋다, 젊음을 유지해준다, 암을 예방한다는 말을 믿고 구입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병원에서는 이런 몸에 좋다는 항산화, 비타민 때문에 암 진단을 받거나 뇌출혈로 쓰러지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영양제는 바로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산화는 무조건 좋다,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TV 광고나 지인의 추천을 듣고 혹시나 해서 항산화, 비타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은 정교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활성산소와 항산화, 물질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고용량의 항산화, 비타민을 인위적으로 투입하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작용을 시작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젊은 사람에게는 무해할 수 있는 양도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과학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핀란드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베타카로틴이 폐암을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그룹의 폐암 발병률이 무려 29%나 더 높게 나타났어요. 미국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고용량 비타민 E 복용자들에게서 신부전 위험 증가, 뇌출혈 위험 증가, 전체 사망률 증가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하루 400IU 이상의 비타민 E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문제들이 더 자주 발생했어요. 전 세계 68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항산화, 비타민을 보충제 형태로 복용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타카로틴은 7%, 비타민 A는 16%, 비타민 E는 4%씩 사망률을 높였어요.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김철수 씨는 평생 담배를 피운 적도 없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비타민 E 400단위를 꼬박꼬박 드셨죠. 젊음을 유지하려면 항산화제를 먹어야 한다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시작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초기 폐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몸에 좋다는 건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68세 박영희 씨는 베타카로틴을 2년째 복용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검사 결과 손의 출혈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충격을 받으셨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적당한 양이면 오히려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문제는 활성산소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 발생합니다. 고용량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제거되면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 방해받게 됩니다. 또한 항산화제 자체가 특정 조건에서는 산화제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베타카로틴은 산소 농도가 높은 폐에서 오히려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의 경우도 과도한 양은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양을 복용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항산화, 비타민 제품들을 보면 권장량의 몇 배에서 심지어 수십 배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복용하고 계신 항산화, 비타민이 있다면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비타민 E가 400IU 이상, 베타카로틴이 15mg 이상 들어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복용량을 조정하거나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산화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고용량 합성 보충제라는 점입니다. 자연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항산화 물질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견과류의 비타민 E,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등은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균형 있게 우리 몸에 흡수되어 매일 색깔이 다른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빨간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 파프리카, 초록 시금치, 보라색 가지까지. 이런 다양한 색깔의 식품들에는 서로 다른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아몬드, 호두, 땅콩에는 천연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 자체의 항산화 시스템이 강화되어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항산화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항산화 시스템을 재정비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로 부족한 영양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춘 식단 조절이나 필요시에만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영양제인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영양제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영양제는 바로 칼슘입니다. 뼈에 좋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시지만 잘못된 복용은 오히려 심장마비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골다공증이 무서워서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많이 먹을수록 뼈가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우리는 노인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먹을수록 뼈가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다 복용 시 칼슘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가져오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이정숙 씨는 건강검진에서 가벼운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어요. 뼈가 부러질까 봐 너무 걱정한 나머지 스스로 약국에서 칼슘 보충제를 사서 매일 2000mg 이상, 즉 노인 권장량의 2배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4개월 후 이정숙 씨는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어요. 혈관 조영술을 해보니 심장으로 가는 주요 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막힌 부분에서 다량의 칼슘 침착물이 발견된 것이었죠. 이정숙 씨가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정숙 씨는 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칼슘이 들어오면 장에서 흡수되고 혈액을 통해 운반되어 뼈로 이동해야 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칼슘을 한 번에 섭취하면 장과 신장이 모두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남은 칼슘은 기를 잃고 혈관, 관절, 신장에 축적되어 석회화를 일으켜요. 혈관이 석회화되면 혈관벽이 딱딱하고 좁아져서 혈액 순환이 어려워지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31%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의 12년간 추적 연구에서도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여성들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칼슘을 섭취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72세 박철민 씨의 경우를 보면 아침에 칼슘 보충제 1000mg, 점심 후에 종합 비타민 칼슘 500mg 포함, 저녁에 또 다른 칼슘제 1000mg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까지 드시니까 하루 칼슘 섭취량이 3500mg이 넘었습니다. 권장량이 1000mg에서 1200mg인데 거의 3배를 드신 거죠. 박철민 씨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6개월 후 신장결석으로 고생하게 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이 혼자서는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칼슘이 실제로 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 없이 칼슘만 먹으면 대부분이 그냥 배출되거나 엉뚱한 곳에 쌓여요. 둘째, 뼈 생성을 자극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가 칼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셋째,
적절한 햇빛 노출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받아야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운동이나 일광욕 없이 칼슘 알약만 먹는다면 그 칼슘의 대부분은 심장, 신장, 혈관에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칼슘 공급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식품 속에 자연적인 칼슘 공급원을 우선시하세요. 멸치처럼 뼈째 먹는 작은 생선, 두부, 우유, 요거트, 치즈, 녹색 채소들은 모두 칼슘이 풍부하면서도 흡수가 잘 되고 다른 많은 영양소도 함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멸치 한 줌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두부 반모에는 150mg, 우유 한 잔에는 300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품들로도 충분히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천연 칼슘은 마그네슘, 인, 단백질 등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들어있어서 우리 몸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햇볕 쬐기입니다. 매일 아침 15분에서 30분씩 햇볕을 쬐어 몸이 비타민 D를 스스로 합성하게 해야 해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간단한 체중 부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해요. 이런 운동을 하면 뼈가 튼튼해져야겠구나라고 인식해서 칼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의사로부터 골다공증이나 칼슘 부족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받았을 때만 보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복용량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절대로 임의로 증량해서는 안 됩니다.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꼭 지켜주세요. 첫째, 하루 권장량인 1000mg에서 1200mg을 초과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칼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마세요. 칼슘은 한 번에 500mg 이상 흡수되지 않아요. 하루 1000mg을 먹는다면 아침 500mg, 저녁 500mg으로 나누어 드세요. 셋째, 철분제나 아연제와는 함께 먹지 마세요.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심장병이나 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은 칼슘 보충제 복용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칼슘을 과다 섭취하면 혈관 석회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칼슘 과다는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6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서 칼슘 수치를 확인하세요. 또한 1년에 한 번은 골밀도 검사를 받아서 실제로 뼈가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충제를 먹고 있는데도 골밀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운동 부족이나 비타민 D 부족 등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해요. 결론적으로 뼈와 관절 건강은 단지 칼슘 알약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양, 운동, 햇빛, 그리고 건강한 생활 방식의 조화로운 결합에 달려 있어요. 올바르게 실천할 때 우리는 뼈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심혈관 건강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주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영양제인 칼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위험한 영양제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영양제는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에 좋다, 치매를 예방한다고 믿고 복용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뇌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망증이 심해져서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는데 은행잎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난 수년간 은행잎 추출물, 흔히 징코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뇌혈액순환 개선, 치매 예방, 노년의 명민한 정신 유지와 같은 매우 매력적인 문구로 광고되고 있어요. 이런 약속들을 듣고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 흔히 발생하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혼란 증상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구입해서 꾸준히 복용하고 계세요.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수행한 은행잎에 관한 가장 큰 연구 중 하나인 잼 연구는 3,000명 이상의 노인을 6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했던 대규모 연구였어요. 결과는 명확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 상실이나 치매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은행잎을 먹으면 늙어서도 뇌가 명민해질 것이라는 믿음은 확고한 근거가 없는 환상에 불과했던 거죠. 독일에서 진행된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240mg의 은행잎 추출물을 매일 복용한 그룹과 가짜 약을 복용한 그룹 사이의 인지 기능의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잎 사용에는 잠재적인 위험도 따릅니다. 이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아 출혈이 오래 지속되고 뇌출혈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위험한 것은 많은 노인분들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다른 혈액기석제나 아스피린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잎을 이러한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더욱 커져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최영수 씨는 원래 매우 건강한 분이었어요. 다만 가끔 안경을 어디 뒀지?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는 정도의 일상적인 건망증을 호소하셨죠. TV 광고를 보고 은행잎이 기억력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240mg씩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최영수 씨는 심혈관 질환 때문에 의사로부터 아스피린도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영수 씨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욕조 가장자리에 살짝 부딪혔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의 충격은 타박상 정도로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영수 씨의 경우 상황이 달랐어요. 머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고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당황해서 병원으로 급히 모셨는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CT 촬영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었지만 최영수 씨는 2주간 입원해야 했고 회복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 최영수 씨의 가족들은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래기 상황을 이토록 심각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74세 김정자 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먹으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을 믿었거든요. 6개월 후 김정자 씨는 치과에서 간단한 발치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치 부위에서 피가 계속 났습니다. 보통은 30분 정도면 피가 멈춰야 하는데 3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치과 의사가 이상하게 여겨 복용 중인 약물을 다시 확인해 봤더니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지혈을 위한 특별한 처치를 받아야 했고 회복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은행잎이 기억력에 좋다고 믿게 된 걸까요? 초기 연구들에서는 은행잎이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에도 좋을 것이라는 추론이 생겨났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이런 추측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혈액순환 개선과 인지 기능 향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잎을 사용하지 않고 뇌를 건강하게 하고 기억력을 오랫동안 명민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활 방식과 식단에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위험을 줄이고 심혈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오일, 견과류, 생선, 통곡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중심이 되는 식단이에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면 은행잎 추출물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견과류도 중요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에는 뇌에 좋은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베리류도 뇌 건강에 탁월해요. 블루베리, 딸기, 블랙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뇌를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책 읽기, 십자말풀이, 새로운 취미 배우기, 새로운 언어학습, 악기 연주 등은 모두 뇌를 자극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뇌는 계속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손주들과 대화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신체 활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매일 최소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런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야말로 어떤 은행이 마약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정한 뇌의 보약입니다. 혹시 현재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복용 중인 다른 약물들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혈액기석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수술이나 치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면 미리 은행잎 복용 사실을 알려주세요. 최소 일주일 전에는 복용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셋째, 갑자기 멈추지 말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그리고 중단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뇌 건강법을 실천해 보세요. 넷째, 만약 복용 중에 코피, 잇몸 출혈, 멍이 자주 드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여러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 보신 것처럼 은행잎 추출물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억 상실을 막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뇌를 건강하고 정신을 명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풍요로운 정신 생활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의 약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뇌 건강 보호법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영양제인 은행잎 추출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위험한 영양제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영양제는 바로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근육에 좋다, 근감소증을 막아준다는 말을 믿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복용하고 계시지만 나이 든 우리의 약해진 신장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근력이 약해지는 것이 걱정되어서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고 계신가요?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먹는 것을 나도 먹으면 근육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근감소증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점차 위축되어서 걷기가 힘들어지고 쉽게 넘어지며 아플 때 회복이 더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백질 파우더를 마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젊은이처럼 근육이 단단해질 것이라는 말을 믿게 됩니다. 심지어 젊은 헬스장 이용자들을 위해 광고되는 파우더를 구입해서 매일 사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 점은 분명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가 아니라 노인의 몸은 젊은 사람과 단백질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황경수 씨는 친구들로부터 젊음을 유지하고 근력 약화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단백질 파우더를 마셔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근육량 증가라고 광고하는 단백질 파우더를 주문했습니다. 황경수 씨는 이것을 마시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2스푼씩 총 60g의 단백질 파우더를 우유에 타서 꾸준히 마셨어요.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황경수 씨는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복부가 자주 팽만해지며 소화가 잘 안 되고 소변 횟수도 평소보다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지만 증상이 계속되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고 단백뇨도 검출되었습니다. 의사는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진단했어요. 황경수 씨는 건강해지려고 한 일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충격을 받으셨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신장 기능이 약 1%씩 떨어져요. 75세가 되면 젊을 때 60%에서 70% 수준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은 사람용 고단백 파우더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초과분은 근육으로 저장되지 않고 신장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의 건강한 신장은 이를 감당할 수 있지만 70대가 넘은 사람의 약해진 신장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신장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단백질을 처리하게 되면 점점 더 약해지고 결국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69세 이순옥 씨는 코로나19 이후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어요. 딸이 엄마, 단백질 보충제 드세요라며 인터넷에서 주문해준 파우더를 매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옥 씨는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권장량보다 50%더 많이 드셨어요. 하루에 80g 이상의 단백질을 파우더로만 섭취한 거죠. 6개월 후 이순옥 씨는 다리가 자주 붓고 숨이 차며 식욕이 없어지는 증상을 보였어요. 병원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몸에 노폐물이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순옥 씨의 딸은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엄마를 이렇게 만들다니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에게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적절할까요? 영양 전문가들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약 0.8g에서 1.0g의 단백질이면 충분하다고 권장합니다. 즉, 체중이 60kg이라면 필요한 단백질 양은 약 48g에서 60g에 불과하며 이는 보충제 없이도 매일의 식사를 통해 충분히 쉽게 충족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단백질 파우더 한 스푼에 보통 25g에서 3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하루 2번 마시면 그것만으로도 50g에서 60g을 섭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반 식사까지 더하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100g에서 120g을 넘어버려요. 이는 권장량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자연적인 단백질 공급원은 매우 풍부하고 찾기 쉬워요. 아침에 삶은 계란 1개는 약 6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점심에 두부 반 모는 거의 10g을 추가로 제공하고요. 저녁에 작은 생선 한 토막이나 닭가슴살 한 조각은 20g을 더할 수 있어요. 여기에 밥, 국, 반찬에 들어있는 단백질까지 더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단백질 양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식품이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제공하여 파우더만 섭취하는 것보다 몸을 더 균형 있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생선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요.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검은콩, 완두콩, 렌틸콩 등은 단백질과 함께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아몬드, 호두, 땅콩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요. 운동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단백질은 근육이 실제로 단련될 때 비로소 근육으로 변환됩니다. 노인의 경우 힘든 웨이트 트레이닝은 필요 없어요. 매일 걷기, 간단한 체조, 앉았다 일어서기 또는 가벼운 아령 들기만으로도 몸이 지속 가능한 근육량을 유지하도록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운동 없이 단백질 파우더만 마신다면 그 단백질은 근육이 되지 못하고 신장만 괴롭히는 부담이 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단백질 파우더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 복용량을 확인해 보세요. 하루에 몇 스푼을 드시고 계시는지, 그것이 몇 그램의 단백질에 해당하는지 계산해 보세요. 둘째, 일반 식사를 통한 단백질 섭취량도 대략 계산해 보세요. 총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2g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크레아티닌, 비유엔, 단백뇨 검사를 통해 현재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신장 기능을 더 빨리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단백질 파우더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소변 양이 줄어들거나 색이 진해지는 경우, 다리나 얼굴이 자주 붓는 경우,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들은 단백질 파우더 복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질환들은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간 질환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간은 단백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과도한 단백질이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또한 통풍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단백질 파우더에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단백질 파우더는 젊은 운동선수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이에요. 우리 같은 시니어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최상의 해결책은 여전히 다양한 식사를 하고 자연 식품을 우선시하며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에 접어들면서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며 질병을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 근육량, 영양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과 운동량을 찾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꾸준하고 균형 잡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영양제인 단백질 파우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위험한 영양제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영양제는 바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하나로 모든 영양소를 해결할 수 있다는 편리함의 유혹에 빠져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시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종합 비타민 하나면 건강 걱정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A부터 Z까지 모든 비타민이 들어있으니 안전하고 좋을 것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광고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종합 비타민 한 알이면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너무 편리해 보이죠? 작고 간편한 한 알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반적인 건강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것을 믿고 부적처럼 여기며 꾸준히 사서 복용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 비타민 포장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종합 제품의 성분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십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 심지어 허브 추출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중 많은 성분이 중복되거나 몸에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고용량으로 존재하기도 해요. 이는 사용자가 과다 섭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매일 복용하는 치료 약물과 쉽게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정미영 씨는 원래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추천을 듣고 A부터 Z까지 모든 영양소라고 광고하는 포장 형태의 종합 비타민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비타민들 외에도 고용량의 비타민 A,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어유, 그리고 마늘 추출물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미영 씨는 한 번에 다 해결되니까 편리하다며 매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정미영 씨는 비정상적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간 수치가 높아지고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났으며 특히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보충제와 치료 약물 간의 조용하지만 해로운 상호작용의 전형적인 결과였어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던 은행잎 성분이 정미영 씨가 복용 중이던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73세 박창수 씨는 건강을 위해서라며 종합 비타민을 3년째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병이나 음주 습관도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원인을 찾기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보니 박창수 씨가 복용하던 종합 비타민에 간에 부담을 주는 여러 성분들이 고용량으로 들어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권장량의 5배, 철분이 3배나 들어있었어요. 장기간 복용하면서 간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의학계에서 오랫동안 경고해왔어요.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은행잎을 아스피린이나 혈액희석제와 함께 사용하면 뇌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칼슘을 항생제와 동시에 복용하면 항생제의 흡수율이 감소해서 약효가 떨어져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은 와파린 같은 혈액희석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고 철분은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를 막을 수 있어요. 위험한 점은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보약이니까 무해하다고 생각하며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성분 표시의 불투명성이에요. 많은 종합 비타민 제품들이 독점 블렌드나 특별 배합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한 성분량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제품들은 천연 성분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합성 비타민과 허브 추출물을 섞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또한 제품마다 같은 이름의 비타민이라도 함량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가 정확히 무엇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몸에 부족한 영양소만 정확히 보충하고 혹시나 해서 종합 비타민을 마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또는 신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치료 중이라면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해요. 의사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체크하고 정말 필요한 영양소만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항상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해해 보이는 보충제 하나가 약물과 결합하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은 피해야 해요.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크롬이나 계피 추출물이 들어있는 제품은 혈당을 과도하게 낮출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고 충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면 매일 종합 비타민을 섭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영양 연구들은 모두 최고의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원은 자연 식품에서 온다고 단언합니다. 녹색 채소, 과일, 곡물, 생선, 살코기, 그리고 견과류가 포함된 식사는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해요. 예를 들어 시금치 한 접시에는 엽산, 철분,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렌지 한 개에는 비타민 C와 엽산이, 연어 한 토막에는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자연식품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른 유익한 물질들과 함께 제공해서 우리 몸이 더 쉽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줘요. 네 번째 원칙은 정말로 보충이 필요한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에요. 혈액검사 결과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나온 경우, 임신이나 수유 중인 경우, 특별한 질환으로 인해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보충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D만 따로 보충하는 것이 종합 비타민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한 분들은 B12만, 철분이 부족한 분들은 철분만 보충하는 것이 좋아요. 필요하지 않은 성분들까지 함께 섭취할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째,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종합 비타민의 성분표를 의사나 약사에게 보여주고 상호작용 위험을 확인하세요. 둘째, 제품 라벨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각 성분의 함량이 일일 권장량의 몇 %인지 확인하고 100%를 크게 초과하는 성분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셋째,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다른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칼슘 보충제를 따로 드시면서 칼슘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넷째, 복용 후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소화 불량, 피로감, 수면 패턴의 변화 등 어떤 변화라도 기록해 두세요.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종합 비타민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지속적인 메스꺼움이나 구토, 복부 불편감, 피로감, 식욕 부진, 소변 색깔의 변화, 피부나 눈의 황달, 잇몸 출혈이나 멍이 자주 드는 증상,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의 효과가 갑자기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간 손상이나 약물 상호작용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합 비타민이 건강보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쁜 식습관이나 불규칙한 생활을 종합 비타민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편리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은 하나의 아력으로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종합 비타민은 편리하지만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보충제를 많이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식사, 운동, 휴식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안타까운 합병증에 직면하지 않고 진정으로 A부터 Z까지 건강해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죽음을 부르는 5가지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이 먹는다고 나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시니어들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광고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올바르게 사용될 때만 유익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충격적이셨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 올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공급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면서도 정말 필요한지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본 적 없는 분들에게 말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힘을 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과 재테크는 늘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